삼국시대의 중국은 찬란하면서도 피비린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각자의 야망과 신념으로 세상을 뒤흔들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을 남겼죠. 그 중에서도 관우, 즉 관공관훈장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며만 군중 속에서 알량과 문추의 목을 베고 5관문을 넘어 6장수를 쓰러뜨린 전설적인 무장, 촉한의 5호대장군 중에서도 중심이자 심지어 조조마저도 그 기계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정의와 충의의 상징이자 무성기라 불릴 만큼 전장의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길도 언제나 영광뿐인 것은 아니었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변하듯 그조차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굴곡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승리의 상징이었던 관우는 믿을 수 없는 패배를 맛보고 굴욕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무신무신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름은 역사 속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단 한순간 삼국 전체를 뒤흔든 사나이, 바로 서황-슈황이었습니다. 서황... 그 이름은 조조, 유비, 제갈량, 주유 같은 거물들 사이에서는 다소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겉모습의 평범함에 속지 마세요. 산서지방 출신이었던 그는 거친 전장에서 단련된 진정한 전사이자 조위의 핵심 장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전략과 전술에 정통한 명장이었고, 조조가 직접 춘추시대의 손자손무에 비견할 만큼 높이 평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219년 관우가 촉한의 군세를 이끌고 번성을 포위했을 때 중원 전체가 그의 이름에 떨었습니다. 조조조차 도성을 옮길까 고민할 정도였죠. 그때 마치 폭풍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서황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돌파로 관우의 포위를 무너뜨리고 촉한의 대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한수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관우는 한때 무적이라 불렸던 명성을 잃은 채 도망자가 되어 결국 맥성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우라는 무성거의 신화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자 서황이라는 조용한 천재의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서황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어떻게 관우의 천하를 뒤흔드는 적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전투는 삼국의 균형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승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과 인내, 그리고 영광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진정한 전장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볼까요? 먼저 관우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스는 운장, 중국 산서성 해현 출신으로 서기 160년 혹은 160인연경에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부터 의로움과 강한 뜻을 품은 인물이었죠. 삼국지연에 따르면 그는 백성을 괴롭히던 악인을 베어버린 뒤 고향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고, 그 유랑의 끝에서 유비와 장비를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으며 같은 날 태어나지 못했으나 같은 날 죽자라 맹세했죠. 그때부터 관우는 유비의 오른팔로 활약했습니다. 단순히 무력이 강한 장수가 아니라 충성과 의리를 겸비한 영웅이었습니다. 백마 전투에서 알량의 목을 베고 연탄 전투에서 문추를 순식간에 제압하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또한 5관을 돌파하며 6장을 베어내던 그의 기계는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그가 휘두르던 청룡 언얼도, 무게 82근의 거대한 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무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운, 장비, 마초, 황충과 함께 촉한의 5호 대장군 중 으뜸으로 꼽히며 그는 유비군의 혼이자 적군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큰 흐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뒤 각지의 군벌들이 힘을 키우며 세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조는 탁월한 정치력과 전략으로 한 헌제를 손에 넣어 북방을 제압하고 위나라를 세웠습니다. 허창을 수도로 삼고 장료, 하후돈, 서황 등 뛰어난 장수를 대거 등용했죠. 한편 한 왕실의 후손이라 자처한 유비는 제갈량의 보좌 아래 서천서촉을 기반으로 한나라 부흥을 꿈꾸며 촉한을 세웠습니다. 동쪽에서는 손권이 부친과 형의 뒤를 이어 강남 지역을 장악하고 수상대 전투를 앞세워 동호를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세력이 맞서 싸우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긴 전쟁 속에서 적벽대전 208년, 동관대전 211년,
그리고 운명을 가른 번성 전투 219년 같은 명전들이 탄생했습니다. 관우는 특히 형주 지역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형주는 위촉 5삼국의 경계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서기 219년 그는 위나라의 거점 번성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촉한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관우는 우금의 군대를 격파하고 방덕을 참수하며 조조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조조는 그 소식에 놀라 허창에서 천도를 고민할 정도였죠. 그러나 바로 그 영광의 순간이 그의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동호의 손권은 여몽에게 명해 은밀히 움직이게 하고 조조와 손을 잡아 관우의 배후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조조가 한 명의 명장을 보내 번성의 포위를 풀도록 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서황. 조용하지만 냉철한 전장의 천재였습니다. 삼국시대의 화려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서황은 후세의 시선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는 관우처럼 위풍당당한 외모도 제갈량처럼 세상을 꿰뚫는 지략도 조조처럼 영웅적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유의 깃발 아래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겨 넣었습니다. 탁월한 전술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웠고 그 정점이 바로 219년 번성 전투에서 관우를 꺾은 일이었습니다. 무성무이라 불리던 관우를 무릎 꿇린 이 장수는 조조가 손자선제에 비유하고 진수가 오자양장 우자량장이라 평가한 인물 바로 서황이었습니다. 서황의 사기는 공명곤으로 서기 169년 산서성 홍동군 양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부터 용맹한 무인들이 많이 태어난 곳으로 관우와 장료 역시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산서지방은 문화와 군사 모두에서 교차점 역할을 하던 지역이었고 특히 정주기병으로 유명한 전사들이 많이 활동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처럼 어릴 때부터 대의에 불타던 인물과 달리 서황의 시작은 겸손하고 조용했습니다. 그의 가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지방관청의 하급관리로 근무하며 행정 업무를 맡았고 당시 동안의 정치가 붕괴되어 각지에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건 184년 장각이 주도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이 반란은 한나라의 근본을 뒤흔들었고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서황은 한나라군에 자원하여 진압군으로 참전했고 수많은 전투를 거치며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반란이 평정된 후에도 그는 관직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그는 한나라의 충신 양봉 휘하에 들어가 조정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196년 동탁이 죽은 뒤 헌제가 각지 군벌 사이에서 표류하자 서황과 양봉은 위험을 무릅쓰고 황제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호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낙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 틈을 타 조조가 등장했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실권을 장악했고 결국 헌제를 허창으로 옮겨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이때 서황은 양봉에게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으나 양봉은 완강히 거부하고 오히려 황제를 되찾기 위해 군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조조에게 참패했고 서황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인정하고 조조에게 귀순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본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황은 조위의 장수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조조 휘하에 들어간 서황은 곧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전략가였습니다. 198년 합의전투에서 여포를 토벌할 때 활약했고 서주에서 도겸의 잔당을 정리했으며 200년 관도대전에서는 조조군의 측면을 지키며 원소군을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211년의 동관전투는 그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킨 전투였습니다. 당시 조조는 서량에 맞춰 한수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서황은 지형이 험하지만 방비가 허술한 적의 측면을 공격하자는 과감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 판단은 적중했고 조조군은 대승을 거두며 서량 세력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조는 서황을 싸움에 능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장수라 칭찬했습니다. 이후 서황은 북쪽으로 진군해 원소의 두 아들 원담과 원상을 차례로 제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4년 조조가 업성 근처의 요충지 익창을 공략했을 때 현지 태수가 처음에는 항복했지만 곧 마음을 바꾸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황은 전투 대신 설득을 택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불안을 꿰뚫고 편지를 쓴 뒤 그 편지를 화살에 매달아 성 안으로 쏘아 넣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글에 감복한 태수는 다시 항복했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조조는 그 지혜에 크게 감탄하며 그를 더욱 신임했습니다. 215년 서황은 서쪽의 양평관으로 파견되어 유비의 군세와 맞섰습니다. 당시 유비는 위나라의 보급로를 차단하려 했으나 서황은 이를 간파하고 오히려 정면으로 돌격해 유비군을 몰아붙였습니다. 수많은 족병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패주했고 서황은 장기간 그 지역을 방어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승리는 조이군 내부에서 그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번성 전투라는 역사적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조용한 시간은 끝났습니다. 전장의 운명이 교차하는 번성에서 서황은 드디어 무성관우와 마주서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황, 관우, 관유, 장료 이 세 명의 장수가 모두 산서성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후한말에 이름을 떨친 병사 집단 진주기병 하조 기빙의 일원이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시기에 조조의 휘하에 들어갔지만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서로에게 묘한 유대감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삼국지연에 따르면 합의 전투 198년에서 관우가 조조에게 사로잡혀 잠시 위나라에 몸을 의탁했을 때 그가 진심으로 교류한 사람은 오직 2명뿐이었다. 바로 장료와 서황이다. 조조가 온갖 예우와 보상을 약속하며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관우는 끝내 유비에 대한 충절을 저버리지 않았다. 다만 그는 같은 산서 출신인 두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했고 특히 서황의 침착함과 강단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의리와 전쟁은 별개의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관우는 촉한의 장수로 서황은 위나라의 충신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운명은 그들을 적으로 다시 만나게 했다. 서황의 이름이 삼국사에 길이 남은 이유는 219년 바로 그 운명의 번성전투 때문이다. 당시 관우는 기세등등하게 북상하여 번성을 포위하고 조조의 군대를 연달아 격파했다. 우금은 항복하고 방덕은 참수당했으며 조조는 한때 천도를 고려할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조조는 단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다. 바로 서황이었다. 조조는 그에게 번성구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고 서황은 준비되지 않은 병력을 이끌고 출정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과 과단성을 잃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서황은 탁월한 전술과 냉철한 판단으로 관우의 포위를 뚫고 번성을 해방시켰으며 이로써 촉한군의 전세는 완전히 무너졌다. 조조는 감탄하며 말했다. 서황이 아니었다면 위나라의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 서황은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묵묵한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이었다. 산서의 작은 관리로 출발해 위나라의 대표 장군으로 성장한 그는 번성 전투의 승리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다. 219년 번성의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성의라 불리던 관우가 자만심으로 인해 몰락하고 무명의 장수였던 서황이 그를 꺾으며 영웅의 균형이 뒤집힌 순간이었다. 영광과 오만, 전략과 운명이 교차한 그 한판 승부는 삼국시대를 뒤흔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제 그 치열했던 전투의 전말을 따라가 보자. 과연 서황은 어떻게 관우의 천적이라 불리게 되었을까? 219년, 관우는 오랫동안 수비해온 형주를 완전히 장악한 뒤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 바로 조조의 거점 중 하나인 번성 판청, 현재의 후베이 성 샹양시 일대를 공격해 촉한의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하려 한 것이다. 형주는 위초고 세 나라의 경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비옥한 평야와 교통의 중심지라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적벽대전 이후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이 조조를 격퇴하면서 형주는 유비의 손에 넘어갔고 그는 가장 신뢰하는 장수 관우에게 이 땅을 맡겼다. 이후 유비가 서천을 평정하고 한중왕에 오른 219년 관우는 북진의 기회를 포착했다고 판단했다. 번성은 한수강 근처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곳을 점령하면 조조의 수도 허창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셈이었다. 관우는 약 3만에서 4만 명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북상했다. 번성을 지키던 이는 조조의 친척이자 방어의 명수로 알려진 조인절은이었으나 병력의 열세와 관우의 위세 앞에서 점점 궁지에 몰렸다. 관우는 날씨마저 이용했다. 마침 장마철이었기에 그는 한수의 물길을 막고 제방을 쌓아 성 주변을 물로 고립시켰다. 그 결과 번성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보급로는 끊겼으며 병사들은 굶주림과 공포 속에 갇히게 되었다. 관우의 계략은 완벽히 성공한 듯 보였다.
조조는 급보를 받고 즉시 우금 유진에게 대규모 구원군을 맡겨 출정시켰다. 하지만 비와 홍수 속에서 우금의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수많은 병사들이 익사했고 우금은 결국 항복했으며 장수 방덕콘 등 끝까지 저항하다가 포로로 잡혀 참수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조는 경악했다. 삼국지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관우의 위세가 천하를 뒤흔드니 이대로면 허창도 위험하겠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조조는 심지어 수도를 북쪽으로 옮길 계획까지 세웠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전장에서 냉철하고 신중한 장수 서황이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이후 삼국의 균형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다. 서황은 조조로부터 두 번째 구원군을 이끌고 번성으로 향하라는 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이끈 병력은 우금의 정예군과는 달랐다. 대부분이 급히 징집된 신병들이었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병력 규모도 고작 1만에서 1만 5천 명에 불과해 관우의 수만 대군에 비하면 턱없이 열세였다. 누구나 이 싸움은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서황은 달랐다. 그는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는 냉철한 장수였다. 서황은 번성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공격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며칠 동안 조용히 전황을 관찰하며 관우의 허점을 찾았다. 당시 관우는 위세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으나 오히려 그 자신감이 함정이 되었다. 그는 군을 세 갈래로 나누어 한쪽은 번성을 포위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형주각지의 거점을 수비하도록 하며 또 한 부대는 한수 주변을 순찰시켰다. 이로 인해 병력이 지나치게 분산된 것이다. 게다가 관우가 번성을 물로 고립시키기 위해 세운 제방 또한 양날의 검이었다. 제방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이 동원되어야 했고 식량과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다. 서황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정면 공격 대신 교란과 심리전을 택했다. 먼저 병사들에게 몰래 지하 통로와 수로를 파괴하여 관우의 군이 지키던 근처의 거점, 특히 번성과 가까운 엄성을 노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짓 정보를 흘려 마치 형주에서 번성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관우 진영은 이를 믿고 병력을 재배치했으며 그 결과 전선이 더욱 늘어나 혼란에 빠졌다. 이처럼 서황은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도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찔러 들어갔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심리와 지형, 그리고 시간까지 이용한 완벽한 지연전 지연제이었다. 곧이어 이 신중한 장수의 계략은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게 된다. 관우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번성을 포위한 그의 군세는 천하를 뒤흔들 만큼 강대했고 조조조차 피난을 고민할 정도였다. 하지만 바로 그 자만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후방 보급로가 위태롭다는 보고를 받은 관우는 직접 병력을 이끌고 이를 방어하려 나섰고 그 결과 번성 포위선의 중심이 허물어졌다. 서황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허창에서 새로 도착한 지원군을 이끌고 그는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눴다. 한 부대는 산길을 따라 몰래 돌아가 관우의 배후를 치게 하고 자신은 본진을 이끌고 정면으로 공격에 나섰다. 결정적인 날, 서황은 관우가 쌓아 올린 제방을 무너뜨리라는 명을 내렸다. 순식간에 물이 역류하며 관우의 진영으로 밀려들었고 진창 속에서 움직이지 못한 촉한군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서황의 본대와 측면 부대가 동시에 돌격하자 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관우는 즉시 5천의 정예기병을 이끌고 반격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다. 서황의 군은 파도처럼 밀려들어 촉군의 방어선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수천의 족병이 뒤로 밀려 한수에 빠져 익사했고 그토록 자랑스럽던 번성 포위전은 불과 며칠 만에 무너져 내렸다. 관우의 패배는 단순히 서황의 전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오판이 연이어 화를 키웠다. 첫째, 우금과 방덕을 연파한 뒤 자신을 과신했다. 조조의 위군이 더 이상 반격하지 못하리라 믿고 서황의 군세를 가볍게 여긴 것이다. 둘째, 동호와의 협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번성 공략에 집중한 나머지 형주 방어를 등한시했고 그 틈을 노린 여몽이 남쪽에서 형주를 기습했다. 결과적으로 관우는 북쪽의 서황과 남쪽의 동호 사이에 끼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게다가 스스로 세운 제방이 그의 무덤이 되었다. 처음엔 수공으로 번성을 압박했지만 서황은 그 물기를 역이용해 반격했고 결국 그 전략은 관우를 덮치는 재앙으로 바뀌었다. 패배 후에도 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 했지만 형주가 함락되고 번성이 풀리자 서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길은 이미 여몽의 군이 맑고 있었다.
결국 그는 마이성에서 포위되어 참혹한 최후를 맞는다. 번성의 패배는 단지 한 전투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적의 무성리라 불리던 관우의 전설이 무너진 순간이자 영웅의 자만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었다. 허창에 서왕의 승전 소식이 전해졌을 때 조조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조조는 직접 성에서 칠리바까지 나가 서왕을 맞이했다고 한다. 이는 그의 부하들 중에서도 극히 드문 영예였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서황의 군대였다. 정예병도 아닌 부대였지만 조조를 마주한 순간에도 진영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군대가 호기심에 어수선해지는 것과는 달리 서황의 병사들은 끝까지 질서정연했다. 이를 본 조조는 감탄하며 말했다. 서 장군은 진정 예전의 손자 손무와도 같은 인물이다. 조조가 손자에 비유할 만큼 서왕은 뛰어난 전술가였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관우를 격파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조이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서황이 승리를 거둔 뒤 오나라의 여몽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주를 점령하면서 유비는 한순간에 오른팔을 잃었다. 이로 인해 촉한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유비는 복수를 위해 이릉 전투 221, 222에 나섰지만 동호의 육손에게 대패했다. 서왕의 전공은 단지 한 번의 전투 승리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삼국의 균형을 완전히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었다. 삼국지를 저술한 진수는 서황을 조위의 오자량장 오즈량장 중 한 명으로 기록했다. 장료, 악진, 우금, 장합과 함께 이름을 올린 그는 조조의 군사적 핵심이자 전장에서 빼어난 지략을 보인 명장이었다. 서황은 번성 전투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211년 동관전투에서는 조조를 도와 마초와 한수를 격파했고 이어 원소의 아들로부터 의성을 탈환하여 북방의 안정을 다졌다. 그러나 그가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바로 관우를 꺾은 번성 전투였다. 조조처럼 냉철한 인물이 손무에 비유할 만큼 찬사를 보냈다는 사실은 서황의 군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준다. 조조가 세상을 떠난 후 220년 서황은 그의 아들 조비를 보좌하며 새로 세워진 위나라 정권을 위해 계속 복무했다. 그는 우장군 유장군과 양정호 여딩호에 봉해져 조정의 신임을 받았다. 227년 조조의 손자 조회가 즉위하자 서황은 양양의 수비를 맡아 동호의 위협에 대비했다. 그러나 그 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조위의 한 시대가 저물어감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후 그의 아들 서계와 후손들 역시 계속 관직과 자기를 이어받아 서왕 가문은 조위 정권 내에서 명문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서황은 단지 관우를 이긴 장수가 아니라 조위의 흥망을 바꾼 지략가이자 군사학의 표본으로 남았다. 서황의 탁월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최대의 맞수였던 관우 그리고 삼국의 명장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관우는 청령 언얼들을 휘두르며 천하의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다. 그의 용맹함과 충의는 이미 전설이 되었고 전장에서 그는 언제나 선봉에 서서 적을 압도했다. 하지만 번성 전투가 보여주었듯 관우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지나친 자만심, 변화에 둔감한 전술 운용, 그리고 상대의 협공을 예측하지 못한 판단력의 한계였다. 반면 서황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장수였다. 그는 육체적인 힘이나 명성보다 냉철한 계산과 상황 판단을 중시했다. 지형을 이용하고 적의 심리를 읽으며 아군과의 연계를 통해 승리를 만들어냈다. 그에게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지혜의 싸움이었다. 만약 관우가 불타오르는 불꽃이라면 서황은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강물과도 같았다. 화려함보다는 실질을, 명예보다는 승리를 택한 장수. 바로 그 점이 서황을 삼국시대의 수많은 명장들 사이에서도 특별하게 만든 이유였다. 서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조이서위의 오자양장 오즈량으로 불렸던 명장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장효장녀는 합비 전투 215에서 800명의 병력으로 오나라의 10만 대군을 격파해 손권조차 두려워하게 만든 인물이다. 그는 기습과 소규모 전투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였지만 서황은 인내와 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대규모 전역에서 빛을 발했다. 번성 전투와 동관 전투가 그 대표적인 예다. 악진이 철저한 군율로 유명했다면 장합은 험준한 지형에서의 전술 전문가였다. 그에 비해 서황은 심리전과 전략적 지휘를 조화롭게 구사한 장수였다. 우금은 같은 오자양장 중 한 명이었지만 관우에게 대패하면서
서황과의 실력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다. 조위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서황은 오나라의 주유나 촉한의 조운처럼 화려하거나 전설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장수였다. 주유는 적벽대전에서 천재적인 전략으로 대승을 거두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 장기적인 전쟁을 이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조우는 충성스럽고 용맹했으나 독자적으로 대규모 전역을 지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반면 서황은 과시보다는 성과를 중시했고 그의 리더십은 진짜 능력자는 드러내지 않아도 빛난다는 말을 완벽히 증명했다. 서황의 번성 전투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사건을 넘어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으로는 조위와 오나라의 일시적인 동맹을 공고히 하여 조위의 안정 기반을 마련했고, 군사적으로는 병력과 질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략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손자병법의 정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을 실천한 장수였다. 하지만 대중문화 속에서 서황은 관우만큼의 명성을 얻지 못했다. 관우는 무성으로 신격화되어 민간에서 신으로 추앙받았지만 서황은 기록 속 장군으로만 남았다. 나관중의 삼국연애에서도 그의 번성 전투는 묘사되지만 중심은 여전히 유비, 주조, 제갈량 같은 주역들에게 맞춰져 있다. 덕분에 그의 이름은 세간에 덜 알려졌지만 역사학자들과 삼국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서황은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진수는 삼국지에서 서황은 지와 용을 겸비한 장수로 태조조조의 기둥 같은 존재였다고 평가했다. 서황의 진정한 유산은 신전이나 전설이 아니라 그가 남긴 전술과 인품에서 찾을 수 있다. 미천한 관리로 시작해 스스로의 능력과 끈기로 조조의 핵심 장수가 된 그는 출신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실용적인 충성심의 상징이기도 했다. 조조와 조위에 충성했지만 맹목적이지 않았고 항상 국가의 대의를 우선으로 삼았다. 관우와 같은 향미 출신이었음에도 감정보다는 전략을 택했다는 점이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번성 전투에서 서황이 보여준 지형 활용, 심리전, 동맹 협공의 전술은 이후 중국 군사사에서 교본처럼 회자되었다. 후대의 장수들이 손자나 뵙기만큼 자주 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기의 전장에서 상황을 뒤집는 그의 방식은 꾸준히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그의 후손들도 조위 왕조의 신임을 받으며 가문의 명예를 이어갔다. 서황과 관우의 번성 전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역사는 언제나 가장 화려한 영웅들만이 쓰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묵묵히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진짜 승리를 만든다. 서황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약한 군대를 강철 같은 무기로 바꾸어 무성 관우를 무너뜨린 조용한 영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황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인물일까? 아니면 관우의 몰락은 시대의 운명에 불과했을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삼국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시선으로 이 위대한 장수의 진면목을 함께 되새겨봅시다.